강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투기마을 여러분, 그리고 10만 금융견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2월 19일 설날 이후 첫 한국 마감, 아주 뜨거웠던 장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무려 사이드카가 발동했던 그런 시장이었고요. 거래소도 무려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3%대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이제 6천이 이제는 쉽게 보이는, 옛날에 2000포인트 때는 100포인트가 아이고 언제 올라 막 이랬었는데 이제는 뭐 단숨에 100포인트 쭉쭉, 물론 지수가 높아서 그렇긴 합니다만 쑥쑥 오르면서 뭐 퍼센테이지로 따져도 적지 않은 수준의 상승이 빵빵빵빵 터지는 그런 시장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일단 시장 전반적인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거래소 종합주가지수는 무려 3%가 올라서 5,677을 기록을 했습니다. 660 종목 넘게 올라서 내린 종목보다 3배 많은 흐름 보여줬고요. 코스닥도 1160포인트, 무려 5%, 그러니까 장중에 사이드카까지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을 하면서 1111 종목이 오르고 581 종목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2배 가까운 상승 종목을 보여줬습니다. 특별히 이제 코스닥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퇴출 종목을 계속해서 강화할 것이다 등등이 나오면서, 그리고 3차 상법 개정 등등까지 이렇게 엮이면서 코스닥이 앞으로 좀 선명해질 거라는 기대감들이 조금 시장에서 작동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원화 환율 보도록 하겠죠. 지난 주말 대비로 원화 환율이 큰 폭으로 오른 상태에서 오늘 당연히 엔화 때문에 약세가 될 거야 라고 아침에 말씀드렸는데 웬걸요, 약세가 되지 않았습니다. 1445원 90전이고요. 그래서 덕분에 엔화 대비로는 940원이 깨진 933원, 그리고 위안화 대비로도 910원이 깨진 209원 210원이 깨진, 그리고 유로화 대비로는 1,700원은 지켜줬습니다. 1,706원으로 모든 통화 대비 초강세를 보인 흐름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국채금리도 한번 살펴볼게요. 최근 국채금리에 대해서 하는 등에서 국채금리 너무 높다 뭐 이런 식의 언급이 좀 있었는데요. 오늘은 뭐 그냥 조금 뭐 편안하게 갔습니다. 큰 변동 없이 뭐 1bp 언더 또는 2년물이 1.8bp 움직였으니까 큰 변동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업종별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단연 업종에서 가장 많이 오른 거는 증권 업종이에요. 지금 이거 조금 이쪽 그 네이버 페이 증권 데이터 값이 좀 제가 보기엔 부정확해. 제가 보고 있는 거래소 기준으로의 업종별은 코스피에서는 증권주가 무려 12.9%나 올랐어요. 업종 지수가. 그리고 다음이 건설입니다. 한 6% 올랐는데 이거 네이버 페이 증권을 그냥 따왔는데 여기서 뭐 에너지 장비, 건강관리 증권, 전자 장비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어떻게 증권이 테마야, 업종이지. 근데 증권이 여기는 17% 같고요. 조금 이따 얘기할 우주 태양광 페브루스카이트가 12%, 그 다음에 양월자 관련주, 해원주, 이거는 뭐 HML 이런 등이고요. MLCC, 삼성전기 무려 20%나 오르는 장중에 초강세를 보여주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근데 앞서 지금 환율이 강하다 할 때 제가 저희 증시각도 TV에서 계속 여러 번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외국인 일반인들의 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역시나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차트 등 중간중간에 보여드렸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 투자가 역대급으로 들어오고 있다. 특별히 이제 ETF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한번 7천억 넘게 들어왔어요. 그 다음 날도 한 3천억, 4천억 들어왔어요.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5,330억이 들어왔습니다.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달러보다는 원화 강세의 요소가 되니까 이 부분 기억하시라. 그리고 기업들도 실적 좋아요. 아직까지는 원화가 본격적으로 강세가 안 되는데 원화가 강세 방향 틀면 기업들이 들고 있는 달러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달러 약세 베팅이 올해는 조금 위험한 요소가 너무 많다. 원화 약세 베팅이 좀 여러 번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자, 외국인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이 따블이 났기 때문에 눈이 이제 벌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한국 에쿼티로, 즉 한국 주식이죠. 주식 사러 들어온 외국인들이 주간 단위로 사상 최고치 신기록을 찍었습니다. 네, 지금 4주 평균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주간 단위로도 사상 최고치입니다. 지난주에 한국 주식 관련 펀드입니다. 이건 아까 빨간색은 ETF를 보여드렸는데 ETF도 펀드지만 이건 액티브도 포함된 거니까요. 한국 주식 펀드에 무려 지난 한 주에 52억 달러의 자금이 순유입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주간 단위로는 정말 역대급이고요. 4주 이동 평균 유입액도 사상 최고치인 31억 달러입니다. 예. 그래서 21년 장 좋을 때보다도 3배나 더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속도는 전례가 없다.
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국의 구조조정이 주식시장 구조조정, 그러니까 상법 개정을 비롯한 그다음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등을 비롯한 이런 흐름들이 외국인들 입맛에는 플레이하기 좋은 시장을 만들어줬다고 느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달러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미국 시장이 애매모호하고 부진부진하니까 더 좋은 거 없어? 찾다가 당연히 저 나라 잘 가네? 근데 야씨 되게 많이 올랐다. 놓친 거 아니야? 그리고 뚜껑 딱 열고 보니까 뭐야? 가격이 이거밖에 안 해? 이거 미국하고 비슷한 기업 한번 볼까? 자 이거 봐봐. 자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 같은 회사잖아. 이렇게 뭐야 이거 반값밖에 안 해? 왜 이렇게 싸? 아직도 이런 나라가 있었어? 얘네가 이게 자본시장 후진국이었구나. 엄청 쌌었네. 야 괜찮다. 야 지금 많이 올랐는데 더블 났는데 괜찮아. 아직 비싸지 않네. 들어가자. 야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일반인들은 보고 수익률이 2배 나니까 그때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증시학도 TV에서는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그동안의 5,000포인트 때까지는 정상화를 향한 강세장이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것이 이제 그 20년 만에 온 박스권을 깨는 초강세장이었다라는 표현을 드렸었는데, 이제 5,000 이상에서는 강세장 시즌2가 시작되었다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강세장 시즌2예요. 이건 뭐냐면 일반인들이 만드는 강세장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전문 투자자들이 이거를 그 20년 업력이 20년 이하인 사람들이 자꾸 이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 본 적이 없으니까. 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이해가 안 돼. 절대. 근데 본 적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장난 아닌데?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99년, 2000년의 버블장 흐름으로 가진 않았습니다. 코스닥은 약간 버블기가 있는데요. 약간이 아니지. 코스닥은 버블이에요. 근데 지금 거래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이제 막 뜨거워요. 오늘도 저희가 이제 설명한다고 한국투자증권 영업부, 본사 영업부에 가서 설명회를 잠깐 했는데 손님이 꽉 차 있어. 빈자리 하나도 없어. 쇼파에. 그러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 기억으로는 99년, 2000년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했어요. 의자가 아니고 서 있어. 객장에 막 사람들이 서 있어. 줄 서 있어. 이 정도거든요. 물론 지금은 사이버와 온라인이 워낙 많이 됐으니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아침절에 보면은 트래픽이 너무 많다 보니까 거래가 안 들어가요. 멈춰있는 게 많아요. 증권사들 좀 전산에 투자 좀 합시다. 좀 살려주세요. 주문이 안 들어가. 주문이 막 꽉 막혀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트래픽이 엄청나게 오는 정도인데요. 그 당시는 어느 정도냐면 증권사들이 서버 증설하기에 정말 연일 바빴어요. 왜냐하면 그걸만 하면 떼돈을 버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증권사들이 그렇게 안 하잖아요. 투자를 그렇게 안 해요. 돈만 잘 벌고 있는 거죠. 아직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번 고점은 증권사가 만들 겁니다. 증권사가 미쳐 돌아갈 때가 끝이에요. 왜냐하면 증권사가 20년간 박스로 있었기 때문에 장이 강세장이 될 거라는 의식 자체가 별로 없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특별히 그 중에서도 보수적인 증권사들이 큰 폭으로 공격적인 배팅을 시작했다. 액티브 쪽으로, 즉 주식 투자에 공격적으로 배팅을 하고 모든 상품과 프로모션이 그쪽으로 넘어간다 이러면 그때는 진짜 조심해야 되는데 아직 아닙니다. 아직 아니에요. 제가 그거는 누구보다 잘 아니까 제가 체크해 드릴게요. 자, 증권사들의 그 이익 규모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증권사 막 난리 났는데 업종 지수가 미쳤어요. 13% 올라갔고 상한가 종목이 하나, 둘, 셋, 넷, 5개야. 우선주까지 포함해서 상한가 종목이 5종목 나왔어. 그리고 20% 이상 오른 게 하나, 둘, 셋, 넷, 5, 6, 7, 8, 9개 나왔어요. 엄청나게 나왔는데 왜 이랬을까요? 지금 오늘 시즌2가 시작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동안엔 대형주 중심으로 상승이 있었는데 중소형주들의 상승폭이 매우 크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키 맞추기 하는 거죠. 자, 기억하세요. 이 단어 키 맞추기 강세장에서 나타난 겁니다. 업종에서 대표주들이 먼저 오르고요. 대표주들이 오른 다음에 시차를 두고 그 작은 주식들이 키 맞추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키 맞추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한번 보시죠. 중소형자들의 그 실적 흐름을 보면 적자인 회사가 지금 여기에서 기존의 작년도에 3개 회사였어요. 24년 기준으로. 근데 25년 기준으로 적자가 흑자 전환되고 이익 증가폭 보세요. 대신 47.7, 교보 31, 하나 162%, 하나증권 오늘 상한가 갔죠. DB 80, 그 다음에 현대차는 6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니까 중소형자들도 이렇게 되면 26년도도 떼돈 벌겠네. 엄청나게 돈 벌겠네. 그러면 현재 주가는 너무 싸네.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권주들이 대형주도 좋았습니다만 중소형주들이 좋았고요. 그 다음에 건설주들은 몇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태양광 관련해서 한국에서 차세대
그 태양광 소재인 페로브스카이트의 그 합성 기술을 개발했다. 새로운 합성 기술을 개발했다는 발광 효율이 무려 100%를 유지하는 그 발광 다이오드를 개발했다는 소식에 관련 기업들이 꽤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는 뭐냐면 좀 어려운데 그 뭔가 이렇게 그 빛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흡입하는 소재예요. 소재. 그런데 이게 이제 그 표면에다 쫙 뿌려가지고 유리창 같은데 표면에다 쫙 뿌려가지고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팅을 해서도 할 수 있고 뭐 뿌려서 할 수 있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기존의 그 유리창까지도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에너지 변환 효율도 꽤 좋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페로브스카이트, 제가 맨날 페브로라고 잘못 외워가지고 페로브스카이트, 죄송합니다. 페로브스카이트가 서울대학교에서 그 발광 효율을 100%로 유지한 채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합성 기술을 개발했다는 소식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폭등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뭐 잘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우리나라 그 아파트 빛 많이 들어오는 베란다 이걸로 쫙 깔아도 돼요. 그러면은 전기요금 요즘 많이 올라갔는데 절감되게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다음으로 그 오늘 그 하나오션 등 조선주들이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마스가가 그 재시동 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백악관이 MAP라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해외에서 원래는 미국의 그 군수함 이런 것들은 해외에서 지을 수 없게 만들고 꼭 미국에서 지어야 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해외 건조를 불가하게 만들었던 걸 풀어주는 해제 소식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자국 발주 함정 중 1번 함은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온 거죠. 근데 지금 이게 진짜 이거 참 해야 되는 게, 최근에 나온 아주 재미난 뉴스 중에 하나가 핵 잠수함, 중국의 핵 잠수함 수량이 미국의 핵 잠수함을 넘겼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핵 잠수함의 수량이 그렇게 많아졌다는 건 이제 해군력에서 이미 그동안에는 톤수로는, 그러니까 항공모함이 많으니까 미국이 앞섰는데 톤수로는, 대수로는 중국이 앞섰다 이랬는데, 아무리 좀 소리가 많이 들리는 그 잠수함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핵 잠수함이면 바닷속에서 꽤 오랫동안 있으면서 그리고 뭐 적들이 오면 엔진 끄고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야, 얼음! 이러고 있으면 되잖아. 그럼 모를 거 아니야. 얼음! 이러고 있으면. 그러다가 이제 꼭 필요할 때 한번 가동을 시키는 거지. 왕 소리가 나면 이제 걸리긴 하지만은 어찌되고 그래도 대수가 많으면 이게 뭐가 되잖아요. 조용히 그 눈치 안 챌 때 조용히 들어갔다가 가만히 있어. 야 일주일간 가만히 있어. 우리 없는 것처럼 해봐. 이러다가 야 됐어 이제 움직여. 이러면은, 그쵸? 야 이러면은 문제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국방 쪽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빨리 한국 손을 빌려야 되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그 아메리칸스 마리타임 액션 플랜 뭐 이게 나와가지고 앞으로 해외 쪽에서도 건조할 수 있게 됐고, 그렇게 되면 한국에 본격적으로 발주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한국의 조선주가 대폭 강세를 보이는 흐름들을 나타내었습니다. 자, 여기에다 더해서 해양수산부 있죠?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에 대한 대통령 언급이 있었습니다. 해수부와 해사법원을 이제 곧 부산 쪽으로 이전을 한다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HMM 굉장히 큰 회사죠. 그 우리나라 유일하게 살아남은 해운 운송사인데요. 이것도 이제 부산으로 이전한다는 소식입니다. 부산 분들은 뭐 다행이다, 잘 됐다. 근데 HMM 이거 보고 전 주가 떨어지지 않았을까 했는데 아닙니다. 올랐고요. 5.8% 올랐고 페노션도 8.9%나 오르는 기염을 토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바이오 관련된 케어젠인데요. 이 회사가 예전부터 굉장히 여러 가지를 열심히 했어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코스닥에서는 상위권인 7조 8천억, 그 다음에 시가총액 시가는 14만 5,200원이고 오늘 20.2% 큰 폭의 상승을 했습니다. 코클루타이드라는 건 먹는
쉽게 얘기하면은 GLP 계열, GLP는 비만약, 그 계열 먹는 약을 출시했는데 약이 아니고요. 건강 보조식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냥 약으로 먹는데 이게 GLP-1R, 그다음 IGF-1R의 이중작용 펩타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체중과 체지방 감소는 물론이고 놀라운데 근육량을 지켜주는 그런 약이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멕시코에서 시판이 된다고 합니다. 멕시코의 최대 유통 제약 회사인 IFA 셀틱스하고 독점 공급 계약을 했고요. 일단 이미 610억 규모로 계약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멕시코 분들이 이렇게 좀 비만이 많으시대요. 10명 중에 7명이 비만 상위 국가인데 여기서 이거를 이제 팔 것인데 입소문이 돌아갔고 벌써부터 아마존이나 이런 등에서 이렇게 주문이 막 올라오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아주 뭐 판매가 아직 개시 전인데 벌써 랭킹 안에 들었다. 카테고리 랭킹 안에서 눈에 띄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회사 참 열심히 하더니 결국 되네. 이거 처음에 할 때 이거 되나 싶었는데 제가 갖고 있을 때부터 이게 얘기가 나왔었던 거거든요. 제가 아주 옛날에 갖고 있었거든요. 아주 옛날에 몇만 원 할 때. 지금 15만 원쯤 하네. 저 이런 사람이에요. 제가 주로 이런 종목이 한두 종목이 아니야. 한두 종목이. 내가 갖고 있을 때는 꼼짝도 안 하던데. 1년 반인가 2년이나 들고 있다 팔았더니 많이 올랐네 그 사이에. 부럽다. 네. 자, 갖고 계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으로는 오늘 그 증권주들 많이 올랐었는데요. 그 미래에셋증권 우선주는 상한가 갔어요. 근데 이 회사가 상한가 간 이유 중에 하나가 코비드 인수 건을 또 이야기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미래에셋증권이 인수한 게 아니고요. 미래에셋 컨설팅 인수를 했는데요. 이 회사가 국내 4위 가상자산 코빗을 90.06% 인수했습니다. 누구한테부터 인수했냐면 넥슨 코퍼레이션, NXC, 그다음에 SK스퀘어 각각 60%, 27%, 65%, 27%를 인수를 했고요. 누가 인수했냐면 미래에셋 컨설팅이 인수를 했는데 여기 미래에셋 컨설팅은 가족회사입니다. 박현준 회장이 48.49%, 배우자 님이 10.15%를 가지고 있는 50% 지분 이상의 가족회사인데 여기로 넘어가서 이걸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대주 지분을 제한을 할 것이냐 어쩌냐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자, 이거 과연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네요. 그런데 어찌되었건 이 미래셋이 이제는 MST를 통해서 디지털 자산도 거래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럼 일반인들도 디지털 자산을 거래하게 만드는 거잖아,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저 개인적입니다. 순수하게 저 개인적으로 조금 유감스럽네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거래를 하지 말자라는 입장입니다. 지금 거래를 많이 해서 증권사들은 떼돈을 벌고 있지만 개인들의 수익률은 거래를 한 만큼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증권사들도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아니 증권사가 그동안에 주주환원 제대로 하고 물론 여러 회사들이 했습니다. 중소형사들이나 뭐 회사들은 주주환원을 꾸준히 잘하는 회사도 있는데 대형사들 중에서도 주주환원 제대로 못하는 회사가 꽤 많거든요. 엠모사 이런 애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주환원 거의 안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요즘에 뭐 자산 소각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막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는데 좀 되게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증권사들을 먼저 똑바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배당도 좀 충분히 하고 누구보다도 은행처럼 많이 하고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그 코 묻은 돈 이렇게 거래 붙여가지고 스스로 따먹기 쪽으로 간다는 게 근데 돈이 많이 되잖아요. 두나무가 돈을 하도 많이 벌어가지고 우리은행 내가 현금 줄게 나한테 팔라 이렇게 했었잖아요. 옛날에 하도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거래를 많이 하면요, 여러분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띠껴. 그리고 거래소만 배불러. 그런 것 좀 하지 말라라는 말씀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오늘 아침에도 말했지만 삼성전자로 누가 돈을 제일 많이 벌었어? 네, 이건희 회장 일가가 제일 많이 벌었지. 왜냐하면 안 팔았잖아. 오랫동안 갖고 있어요. 돈 제일 많이 버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회사를 안 파는 거죠. 아까 케어젠도 있잖아. 안 팔았으면 저 돈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들고 있는 게 장땡인 경우가 많아요. 좋은 회사들은 싸게 사서 오래 들고 있는. 그거 버핏이 끊임없이 하던 얘기고 먼 거도 하던 얘기고 이걸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퇴직 미래에셋에서 나한테 저희 회사 저희 그 유튜브에 광고는 안 들어오겠네. 괜찮아. 안 들어도 괜찮아. 자, OCIO 관련된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퇴직연금 이슈가 있는데요. 오늘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이 OCIO에 대한 그 보고서를 하나 발간했습니다. OCIO가 뭐냐면 Outsourced Chief
인베스트먼트 오피서, 즉 뭐냐면 기금들이 외부로 그 운용을 맡기는 거죠. 그냥 국민연금도 직접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일부 외부 맡기잖아요. 그다음에 뭐 공무원연금, 무슨 뭐 이렇게 교직원, 뭐 군인, 뭐 공제, 수많은 공제 기금 애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거기는 운용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운용 전문가한테 맡기는 걸 OCIO라고 합니다. 이 OCIO 시장이 25년도 9월 기준으로 156조 시장인데요. 계속 연평균 한 5.7%씩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공적 기금 비중이 엄청나게 높은데요. 한번 기금 OCIO 그 구조를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공적 기금이 압도적으로 많고, 그다음에 그 공공기관도 크고요. 민간 기업은 뭐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앞으로 이게 계속 규모가 커지고 있다. 퇴직연금 사이즈가 커지듯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게 수탁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돈을 누구한테 맡겼냐? 자산운용사에 압도적으로 많이 맡겼어요. 보시면 자산운용사들이 자산운용을 해주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DB형, DC형 뭐 이런 것들 등등이에요. 그것까지 다 포함된 건데, 자 보시면은 수탁 규모가 자산운용사들이 그 앞서 보시면 한 13조 정도가 되는 거죠. 10억. 1000억 아니구나, 129조 잘못 말, 아이고 죄송합니다. 129조고, 그다음에 증권사들이 또 26.8조 등등입니다. 그래서 자산운용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들을 까보니까는요, 상위 두 개사가 다 먹고 있어요.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이걸 다 먹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조금 운용을 펼쳐서 확대할 것인지 여부를 지금 고민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서는 운용을 그 영업을 잘하는 쪽에다 돈을 맡겨주는 게 아니라 운용 성과가 좋은 쪽으로 맡겨주자라는 자본시장연구원의 보고서가 있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 감사합니다. 그럼요, 운용 잘하는 쪽에다 맡겨야죠. 저희는 진짜 자신 있거든, 이거 맡으면. 자, 진짜 잘할 자신 있거든. 저희는요, 그 위험 대비 수익률까지 감안을 해주시면 저희 괜찮아요. 액티브 중에서 순수 주식형으로 하는 것 중에서 저희가 위험 대비 수익률 괜찮거든요. 진짜. 근데 어떻게 공표가 안 되니까 수익률이 말을 못 하겠네. 우린 각자 개인별로 수익률이 다 달려 있어가지고 공적인 게 안 돼가지고. 근데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여는 거 찬성합니다. 왜냐면 너무나 어중이 떠중이 하면 안 되겠지만, 정말 잘하고 검증이 된 곳 쪽으로는 넘겨야 전체 운용 수익률이 높아지니까, 그렇게 운용 수익률이 높아져야, 퇴직금의 운용 수익률이 높아져야 개인들의 미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요. 아직까지는 이게 증권사, 운용사들 중심으로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관리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규정을 조금 풀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좀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그 일반 월급쟁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조금 그렇게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때 저희 회사를 잊지 말고, 저희 각도기를 잊지 말고 찾아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더불어 드려 봅니다. 자, 오늘 뭐 굉장히 뜨거웠던 장이었는데요. 설날 이후에 초강세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개인들이 만들어낸 강세장은 거침없어요. 거침없고 굉장히 큰 폭으로 가기 때문에 아마 오히려 전문 투자자들이 하면서 어안이 벙벙한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조급해해서 여기 뛰었다 저기 뛰었다 여기 뛰었다 저기 뛰었다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차수가 무엇일까 생각하고 엉덩이 딱 붙이고 그 다음 차수를 기다리는 그런 전략이 효과적이라는 게 분명합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